생각에 관한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보통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맞는 생각을 할까 이걸 다루잖아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답이 연결해 있다고 말하죠. 맞아요. 그 연결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자료는 우리가 흔히 아는 형식 논리학이나 변증법과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해요. 우주와 인간의 사고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바로 주고받음의 법칙, 즉 수수작용에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좋습니다. 논리가 맞고 틀림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와 방향의 문제라는 건데, 이거 아주 흥미롭네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통일 논리학이라는 독특한 관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담긴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논리학 책 딱 펴면 A는 A다 이런 동일률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인간은 왜 생각해야 하는가? 이 질문부터 던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답을 신의 창조 과정에서 찾는다는 점이 정말 독특하죠. 자료에 따르면 신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심정, 그러니까 사랑을 동기로 어떤 목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먼저 구상, 즉 로고스를 형성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도 본래 그처럼 사랑을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잠깐만요. 생각의 동기가 사랑이라니. 솔직히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냉정하게 사업 계획을 짜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요. 그때 하는 생각도 결국 사랑이 동기가 된다는 그런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중요해요. 이 자료는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으로요. 아, 전체 목적이랑 개체 목적이요? 네. 사업 계획이 만약에 직원들과 사회 전체에 기여하기 위한 거라면 그건 전체 목적을 위한 생각이고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라면 개체 목적에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언제나 전체 목적이 우선되어야 하고 개체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그 전체 목적에 기여할 때 가장 가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위한 생각이 본래적인 사고의 방향이다. 이런 날이군요. 알겠습니다. 생각의 동기와 방향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자료에 내적 발전적 사위기대라는 솔직히 한 번에 와닿지 않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이 정말 어렵죠. 이럴 땐 비유가 최고예요. 한번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완벽한 선물을 고르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네. 먼저 사랑이라는 동기, 즉 목적이 있죠. 그리고 내 안의 성품, 그러니까 지성, 뭘 좋아할까 하는 감정,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이걸로 결정하자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 정, 의가 다 작동하네요. 네, 이 내면의 성품이 선물에 대한 아이디어라는 내면의 형상과 서로 아주 활발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구조, 그게 바로 사위기대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바로 이런 조화로운 수수작용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와, 선물 고르기 비유를 드니까 머리에 쏙 들어오네요. 그럼 그 완벽한 선물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혹시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창조의 2단 구조랑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머릿속에 완벽한 생각, 즉 내적 사위기대는 반드시 선물을 사는 행동, 즉 외적 사회기대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는 생각이 과학, 정치, 경제, 예술 같은 모든 실천적인 영역과 분리될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행일치나 이론과 실천의 통일의 논리적 근거를 바로 여기서 찾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과정도 이 구조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료에서 사고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던데 이것도 비유가 재밌었어요. 마치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첫 단계가 바로 손님을 응접실에서 맞이하는 오성적 단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손님의 말을 일단 귀담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죠. 그렇죠. 즉 외부 정보에 내 생각이 어느 정도 규정되고 맞춰지는 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돌아가고 나면 이제 혼자 서재에 들어가서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곱씹어 보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성적 단계고요. 네, 바로 그거죠. 그때부터는 손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내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얻은 결론이 또 다른 생각의 재료가 되면서 생각이 뭐랄까 나선형처럼 점점 깊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 자료에서는 사유형식이라고 부르는 게 작용해요. 비유를 들자면 축구 선수가 규칙 안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잖아요. 우리 이성도 일정한 형식 안에서 자유롭게 사고한다는 약간 역설적인 관점이죠. 이런 독특한 사고 모드를 가지고 있으니 기존의 다른 논리학들을 보는 시선도 당연히 남다를 것 같아요. A는 A다 같은 형식 논리학은 어떻게 볼까요? 아예 틀렸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하다고 봐요. 형식 논리학은 생각의 뼈대나 규칙은 제공하지만 왜 생각하는지, 즉 목적이나 그 생각에 어떤 내용을 채울지는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생각을 위한 생각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에요. 그럼 해결이나 마르크스의 변증법은요? 정, 반, 합처럼 서로 부딪히면서 발전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건 주고받음이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변증법은 투쟁과 모순을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통일 논리학에서는 조화로운 수수작용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변증법이 갈등을 너무 강조하고 또 개념이 스스로 움직인다고 보면서 목적을 향한 인간의 주체적인 역할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죠. 모든 걸 투쟁의 렌즈로만 보니 세상의 조화로운 측면을 놓친다는 겁니다. 대립이냐 조화냐, 근본적인 관점 자체가 다르군요. 마지막으로 수학처럼 엄밀한 기호논리학은 어때요? 요즘 AI 시대에 그 정확성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 정확성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해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이 과연 수학 기호로만 완벽하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 불이 난 건물에서 누군가 불이야 하고 외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 외침은 문법적으로는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문장에 비해 불완전하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한 감정, 즉 파토스 때문에 의미는 누구에게나 100% 명확하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기호논리학은 이성적인 로고스는 담을 수 있어도 인간 사고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이 파토스는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와, 불이야라는 비유가 정말 강력하게 와닿네요.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통일 논리학은 논리를 단순히 정확성의 문제에서 방향성과 관계성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네요. 생각의 시작은 사랑이어야 하고 과정은 조화로운 주고받음이어야 하며 결과는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아주 통합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바로 그 수습법, 즉 주고받음의 법칙이 있다고 보는 게 이 자료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심지어 형식 논리학의 3단 논법조차도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소전제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대전제가 서로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해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론을 낳는 과정으로 해석할 정도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우리 생각과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투쟁이나 경쟁이 아니라 주고받음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관계와 현상을 이 수수작용이라는 렌즈로 한번 바라보세요. 과연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요?